안녕하세요.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법칙의 저자인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부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책 2015년에 의료 미래를 만나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언 11년이 네.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책 내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경로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우연히 우연을 불러오면서 그 우연이 시작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첫 책이라고 번째 생각합니다. 책은 어떤 내용 담고 계셨나요? 첫 번째 책은 조금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약간 트렌드 서적에 가까웠다? 네, 라고 전체를 볼 수 큰 있을 것 그림으로 같아요. 그려주고. 네,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내용을 다뤘던 게 첫 번째 책이었습니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넓게 일단 파셨고 다섯 번째 책으로 깊이를 파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산업 영역을 다루었다면은 이거는 모든 헬스케어의 밑에 있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산업이 움직이는 법칙과 원리와 속성 이런 것들을 다룬 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 낸 이후로 다섯 번째 책 낸 이 시점까지 기억에 남는 일은 뭐가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는 병원 그만두고 카카오벤처스에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사건이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일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결국은 책 나오면서 사실 많은 기회들이 생겼었죠. 예를 들면 강의도 하고 이런 활동이 중요했던 거는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랑 접점이 생겼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랑도 접점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문도 하고 엔젤 투자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높아진 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카카오벤처스와 인연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병원도 정리하면서 지금 완전 풀타임 투자자로 살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든 뒤에 일어난 일들의 시작점에 출발점에 그 첫 번째 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첫 번째 책 내시기 전에 만나 뵀을 때는 사실 저희 출판사의 맥킨지의 일하는 법에 대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의료계 쪽 사람들에게 경영구루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때의 꿈들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건가요? 구루라는 표현은 제가 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표현을 썼을 거예요. 헬스케어 전략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지향점이긴 하고요. 난 전략가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하고 다음번엔 요걸 해야지 이런 계산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 재밌어 보이는 일 이것저것 하고 또 기회가 생기면 또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물론 지금 와서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헬스케어 전략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에서 벤처 투자자로 변신하는 과정이 좀 약간 독특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직하시게 된 거, 각자의 일을 했었을 때의 차이점, 또 의대생들에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네. 요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내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제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를 다녔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진료는 하지 않고 기획실이라는 곳에서 행정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양병원을 했었고, 요양병원을 하면서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책을 내게 됐고, 또 그 책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토픽 자체가 좀 스타트업들이랑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서 이제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그 과정에서 자문도 하고, 엔젤 투자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났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때 카카오벤처스에서 연락을 한번 주셨었고 헬스케어 투자하는데 관심이 있으신데 혹시 좀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었고 그때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 접을 수는 없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알고 있고 그냥 이제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한 2년은 이제 병원에 적을 둔 채로 회사 일을 같이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일을 해보니까 일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벤처스라는 회사 자체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또 너무 좋아서 이 정도면은 그냥 풀타임으로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카카오벤처스에서 풀타임으로 일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 책을 낸 게 출발점이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내기 전이랑 김치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똑같은 사람인 건데 그 전에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다가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는 왠지 전문가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많은 기회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끝에 이제 의대생들 또는 젊은 의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너무 돈이나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게 개개인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경향이 아쉽게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사회에도 의미 있을 수 있는 일도 기회들이 많으니까 또 다양한 길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 의대에 진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의 K 메디컬, 음. K 의료가 세계 최고다. 한국의 제일 뛰어난 인재, 제일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다 의료계에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의대보다 강력하고 세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궁무진한 헬스케어, 의료, 바이오 쪽에서의 가능성들을 이 분들이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요. 한국 K 메디컬 갈 수 있는 네. 헬스케어 쪽에서의 그 생태계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로컬 비즈니스거든요. 물론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뭐 미용 성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의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대단히 적거든요. 그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심지어 예를 들면 미국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의료의 최선진국이라고 하는데도 외국인 환자들이 굳이 미국까지 와서 진료받는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헬스케어라는 업 자체는 그 나라 안에서 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친구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 K-헬스케어 또는 K-메디컬이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제약이라든지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인공지능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이게 꼭 한국에서만 쓰리란 법도 없고 또 글로벌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바이오에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한국이 충분히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또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많은 이제 딜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저는 그 밸런스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들 상당수는 로컬 비즈니스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아쉬운 감은 좀 있죠. 물론 저도 의사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이 뭐 K 바이오도 잘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같은 업도 한국의 경쟁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정도의 쏠림은 사실 좀 과한 측면이 있기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도 한국에서 중요한 산업인 건 사실이니까 경쟁력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한국이 K 헬스케어나 K 바이오나 이런 걸 더 활성시키기 위한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를 만든다기보다는 저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구를 하나 만들고 클러스터를 여기다 하나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네. 클러스터를 만들고 여기다 이 지역엔 특구를 만들고 하면은 거기에 뭐 세금 혜택을 주고 땅을 싸게 해주고 이제 이러면 거기가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송도 있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에 사실 좀 헬스케어랑 관련된 특구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간 뭐 그 하나하나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클러스터라고 할 만한 게 거의 보스턴, 이 일장에 굳이 두 개를 대자면 샌디에고 정도거든요. 헬스케어 산업에서 제일 큰 나라가 그 정도인데 그걸 감안하면 한국의 시장과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클러스터들이 있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 솔직히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원래 생태계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위에 모여서 거기서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은 이미 판교라든지 아니면 대전 같은 곳에서 특히 주로 바이오를 중심으로 이미 좋은 생태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국가도 도움을 주셨겠지만 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업에 계신 분들이 뭐 대전이면 카이스트 또는 LG생명과학에 계시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좋은 어떤 클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좀 더 또 조금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뭐 훨씬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법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왜 내신 거예요? 이제 저희 꾸준한 관심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특정한 업계에 관심이 많았었고 점점 이 섹터 안에서의 구체적인 토픽들 제가 특히 관심 많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픽들로 관심사를 좁혀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많은 분들을 뵀죠. 대기업에서 아주 높은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을 새로 하고 싶으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과 내가 이제 이런 헬스케어 사업을 생각하는데 당신이 전문가라 하니 생각이 어떤지 좀 들어봅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럼 이제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책에도 나오는데 소비자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이 1순위니까 그러면 우리가 좋은 헬스케어 앱을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었고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건 안 돌아간다. 여러 가지 헬스케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은 이 속성 때문에 사실은 힘든 업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근데 그러면 다들 이해를 못 하세요. 다른 업에서는 다 되는데 왜 너만 안 된다 그러니. 헬스케어가 아무리 특수하다 하더라도 전체로 놓고 보면 이런 많은 산업 중에 하나인 건데 헬스케어도 딴 산업처럼 따라가겠지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신 경우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왜 그럼 헬스케어는 다른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저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기 힘든 거구나. 이런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 없이 현상만을 놓고서 따지니까 이게 이해가 힘든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고 헬스케어의 근본 속성이 어떻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설명드리고 싶은 욕구에서 내용들을 정리했고 그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독자 차원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의사나 의대생들 아니면 헬스케어업을 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그다음에 그 외에 국가기관에서도 이 책을 좀 읽으면 의료산업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정책을 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 분은 제가 이제 책 제목에는 비즈니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판사, 검사, 헬스케어 사건을 다루시는 분들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제가 뭐 의사라서 의사는 뭐 나쁜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많은 부분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과도하게 의사들을 나쁘게 하는 어떤 판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헬스케어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사가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쏙 빼놓고 의사인 네가 뭔가를 했는데 잘못됐으니까 라는 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분들도 훌륭한 분들이고 네, 저도 많은 분들과 말씀 나눠보면 당연히 이 업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분들이지만 막상 근본 속성들은 조금 놓치고 계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에서 이런 신사업을 하시는 회사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가 미래 사업 아닌 거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시고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보셔야 되고 그 외에 국가 정책을 짜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책을 보시면 의료산업에 네. 정책 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은. 헬스케어의 큰 그림을 보시는데 근본적으로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내가 요건 좀 더 감안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모든 기술의 최정점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연장하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죽지 않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헬스케어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강력한 욕구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나면 늘 생각하는 게 건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강력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부터 시작해서 치료기기, 진단기기 또 뭐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헬스케어는 항상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 반도체처럼 한순간에 확 오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의료비가 늘어날수록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인간의 욕구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어 하는 최근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만나서 우리 다 오래 살 거다 뭐 이런 농담들을 네. 주고받은 게 나오고 그랬는데 의료나 헬스케어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어 하거나 이 시장이 가장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어디예요?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위고비 같은 약이 대변해주는 소위 말하는 대사질환, 당뇨병부터 포함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또 하나는 암, 공포스럽고 또 실제 의료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사람들 입장에서도 암만 치료해준다면 사실 엄청난 돈을 내가 낼 의향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주로 이제 뇌신경 쪽인 것 같아요. 치매 중에 이제 일부인 건데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또는 다발성 경화증 이런 뇌 질환들이 좀 있거든요. 요새 제약회사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영역이 사실 이 세 가지이기도 하고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도 암 같은데 안 걸리거나 걸려도 빨리 치료되고 이왕이면 알츠하이머도 안 걸리고 조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모든 욕구를 이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니까요. 근데 저기 테크 기업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러잖아요.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개인들로 치자면은 브라이언 존슨 이란 분이 뭐 현일장 교환술도 하시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먹고 1년에 100만 불씩 돈을 쓴다 해가지고 약간 셀럽으로서는 워낙 유명하시긴 하죠.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건데 최근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치료하기는 힘든 자가면역성 위염이 진단이 됐다. 그래서 중단했다고 모든 네네. 치료. 그게 왜냐하면 치료처럼 하셨던 게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그게 선후 관계를 알기가 힘들거든요. 제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자가 면역성 위험이 생겼다면, 그게 어떤 뭐 혈장 치료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받았어도 원래 생겼을 사람인지를 의료에서는 알 수 없거든요. 결과만 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브라이언 존슨 얘기로 돌아가자면,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만 아닐 수도 있다. 그것만은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F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을 진단을 해서 피 검사를 하든 뭘 진단을 네. 해서 당신은 5년 후에 죽습니다. 네. 미래에는 내가 언제 죽을지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한가요? 엄밀하게는 확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지금도 어렵진 않고요. 예를 들면 90세까지 살 확률이 대략 한 75%, 80%다를 아는 것은 확률의 문제로 할 때는 예, 애매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90세까지 살 확률이 75% 어쩔 거냐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90세까지 다 쓰게 세팅해놓고 죽을 거냐. 75%라고 했기 때문에 90세까지 살 확률이었지만 내가 100살까지 살 확률이 여전히 꽤 높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보다 80세 전에 죽을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가 재밌는 측면인데 확률로 불확실하게 사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의료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인 건데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이걸 표현을 조금 바꾸자면은 암으로 돌아가자면 항상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제가 폐암이 2기면 저는 5년 뒤에 살아있을 건가요? 의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60몇 %입니다. 근데 환자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지 60%만 사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90% 넘어가니까 희망적인 걸 갖고 희망적이긴 한데 아까 왜 예측의 문제에서는 내가 5년 뒤에 꼭 살 거냐 아닐 거냐 아니면 5년 뒤에 살 확률이 60%면 곱하면 3년이잖아요. 3년 뒤에는 꼭 살아있을 거냐는 아닌 거죠. 그럼 거꾸로 3년 뒤에는 무조건 살아있을 거냐? 또 그 얘기도 할 수 없거든요. 의료에서는. 네. 헬스케어 산업에서 현재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요새 제일 주목받는 건 아무래도 다들 한 번쯤은 들으셨겠지만 위고비니 마운자론이 하는 소위 말하는 GLP-1 계열 약물들이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인 건데 왜 굳이 이걸 예를 들었냐면은 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걸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이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적은 거죠.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아주 비율이 높기는 한데 약이 나오고는 있지만 약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좋아진다 아직 이 정도 수준인데 위고비가 대변하는 비만이라든지 당뇨 환자는 숫자도 너무 많고 근데 위고비가 아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해주는 두 가지를 모두 갖췄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큰 어떤 임팩트를 줬던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GLP-1 계열 약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기업 없나요?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한미약품, 위고비나 마운자로의 가장 큰 부작용 또는 약점은 근육이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같이 하지 않으면 살이 근육이 빠져버린다는 단점이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한미약품과 근육이 덜 빠지는 네. 성분으로 임상시험을 꽤 많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에 있는 회사들 여러 곳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회사들이랑 실제 협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뭐 장수약처럼 계속 꾸준히 복용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냐, 실제 오래 살고 건강해지는데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닌데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측면이 우선 있는 것 같고요. 비만이 워낙 여러 가지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각종 대사질환, 당뇨라든지 일단 살을 빼는 것 자체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되죠. 그리고 살 빼는 효과와 무관하게도 심장을 좋게 해준다라는 건 이미 연구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단순히 코를 고는 게 아니고 수면무호흡이 잘못되면은 돌연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인 건데 이런 수면무호흡까지 좋게 해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증명이 되진 않았는데 심지어 이제 알츠하이머에도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 마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네요. 효과로만 둬서는 반쯤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는 좀 비싸잖아요. 지금 몇십만 원씩 네 번 정도 쓰는데 6, 70만 원씩 이제 드는 약이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인 건데 근데 먼저 출시되었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머지않아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복제약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왕창 떨어질 거고 비교하자면 아스피린 수준에서 값싸게 약을 맞으실 수 있게 되면 효과는 좋아지는 게 밝혀져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만병통치약처럼 쓰일 확률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적용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이 됐고요. 제일 큰 메디케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료보험인데 이번에 적용하기 시작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아마 한국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한 용도다. 보험해주기가 쉽죠. 기존에도 혈압약이나 이런 거 해줬으니까. 실제 미국에서도 마운자로를 그 용도로 보험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만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비만 중에서도 고도비만, 아주 심한 비만은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줄 확률이 높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위고비를 꼭 그런 분들만 맞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병통치약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비교적 건강한데 이왕이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맞으실 건데 그런 정도까지 보험을 해줄지는 그거는 조금 약간 미용 이쪽이 미용에 건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고비나 마운자로 나오고 나서 지구인들을 굉장히 바꾼 것 같아요. 비행기 연료비가 줄어들었다느니 결혼율이 올라갔다니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약이 인간 삶 전체와 산업 전체를 바꾼 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기적의 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개는
특정 암에서라든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접하지 못하는 병에서 특정한 환자에게만 큰 도움을 주는 약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약만 가지고서 이건 기적의 약이다라는 게 사실 잘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제 위고비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해결을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기적의 약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하자면은 그게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입맛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을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재작년인가 코카콜라라든지 초콜릿 회사라든지 스낵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다 빠지고 난리가 주류 났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위고비를 맞게 되면 이게 입맛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이걸 찾지를 않는다. 의지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저걸 안 먹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맞은 사람들은 애당초 이게 땡기지를 않아서 그런 걸 안 찾아보다 보니까 뭐 매출이 좀 정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살이 빠지니까 뭐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되니까 연애도 열심히 하게 되고 뭐 결혼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직은 뭐 통계로 증명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일으킨 단일 약물은 정말 거의 뭐 유일무이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쪽 산업이 계속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면 계속해서 개량된 약이 나오니까요. 위고비는 한 가지만 작용했는데 그 뒤에 나온 마운자로는 두 가지에 작용하면서 효과도 훨씬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작용하는 약들 개발 중이고, 또 이제 주사 맞는 게 싫으니까 미국에선 출시가 됐지만 경구약, 주사 맞기 무서운 분들은 효과는 살짝 떨어지지만 먹기만 해도 돼요라는 약도 나오고, 이게 다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까지 줄여주는 더 좋은 약이 있어. 거기다 뭔가 하나씩 붙이고 부작용을 없애면서 더 좋게 만드는 그 시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새로운 스타트업들이나 제약바이오들이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나오긴 할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이미 그럼 이제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냐, 내가 저기서 잘 경쟁할 수 있을 거냐는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긴 하고요. 헬스케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격언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은 헬스케어는 단일 산업이 아니라 수많은 니치 산업, 틈새 산업의 총합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헬스케어를 통으로 놓고 보면 마치 반도체 산업처럼 이 어마어마한 산업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반도체랑 크게 다른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하나 잘 만들면 전 세계에 똑같은 반도체를 쫙 팔아버릴 수가 있는데, 헬스케어는 암이면 암, 암에서도 폐암이면 폐암, 쓰는 친구 다르고 옆에 있는 약 다르고 이게 다 다른 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네, 복잡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로 내가 들어갈 구멍은 어딘가 있는 거죠. 워낙 많은 니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 찾기만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는 영역을 찾아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의사이면서 이제 헬스케어 투자자이신데 다른 투자자들보다 좀 더 엄격할 것 같아요. 의사이셨던 출신이어서. 네. 카카오벤처스에는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저 말고도 많은 벤처 캐피탈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사실 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스타트업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5만 가지 변수가 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저도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이 아는 한 시리즈 A 이상의 투자를 받은 창업자들 중에 정신과 약 안 먹는 사람 못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분이 이 회사를 잘 키워낼 만큼 그 힘든 일을 잘 이겨내시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시고 그걸 다 꿋꿋이 이겨내시면서 이걸 끝내 끌고 가셔가지고 성공을 이루어내실 만한 분이냐. 그러니까 성공은 물론 결과입니다만은 끌고 갈 만한 역량을 갖춘 분이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내요? 이제 많은 방법들을 쓰죠.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고 과거 경험도 여쭤보고요. 예를 들면 바닥을 친 경험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고 하는 것들로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분의 말만 들었을 때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위 분들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최대한 많이 체크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다라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헬스케어는 조금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 구분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서비스 섹터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앱으로 뭘 하고, 예를 들면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당근마켓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그쪽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뭔가를 창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빠르게 테스트했더니 소비자 반응이 없어. 그러면 접고 그 다음 것도 테스트해보고 그러다가 하나가 빵 터져서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쪽은.
왜냐하면은 뭐 규제나 이런 게 없으니까. 헬스케어는 다르잖아요. 예, 뭐 하나 만들어도 인허가 받고 나오는데 최소 몇 년 이상 걸리니까 이렇게 빠르게 뭘 바꿔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템을 너무 잘못 택해버리면 아무리 대표님이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나오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이게 한번 빠긋하고 어긋나 버리면은 다시 회생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적절한 좋은 아이템이냐를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좋은 아이템이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특히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은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결국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의료보험이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보험 적용을 해줄 것이냐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가 미래 유망 산업이긴 한데 참 어려운 고난의 그 지난한 길들을 거쳐야 하는 거라서 되게 어렵네요. 실제로 카카오 벤처스에서 헬스케어 여러 분야 중에 관심 가지는 산업과 실제 투자 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책에서도 다뤘었는데 의료 인공지능, 워낙 인공지능 세상이니까요. 의료 인공지능을 저희도 과거부터 꾸준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챗GPT 5만 거 다 해준다는 세상인데 의료 인공지능으로 뭐 열심히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 챗GPT에 뭐 조금 더 넣으면 그게 다 이겨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제 입장에서는 이건 챗GPT가 덤벼도 이기기 힘들다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예를 들어볼게요. 챗GPT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가슴 엑스레이다. 이런 것들은 구글에만 가도 이미지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챗GPT도 쉽게 따라올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가슴 엑스레이 가지고 뭘 좀 뭐 이상한 걸 봐드릴게요 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MRI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훨씬 부족하거든요. MRI나 CT라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환자를 한 번 딱 찍은 데이터가 아니라 또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하나는 같은 환자에서 CT를 여러 번 찍은 거. 예를 들면 1년 간격으로 여러 번 찍으면 같은 환자에서 이 환자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까지 다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가 가능하냐면은 한 5년 동안 꾸준히 찍은 CT가 있으면 같은 사람에서 오래 찍은 CT를 가지고 5년 뒤를 예상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같은 환자에서 결합시킨 거. 예를 들면 같은 환자에서 심장을 진단을 받으시는데 심전도도 찍으셨고 거기에 심초음파도 찍으셨고 심장 CT도 찍고 MRI까지도 찍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좀 과장을 하자면은 심초음파만 가지고도 이 환자는 심장 MRI에 뭐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꼭 심장 MRI 찍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데이터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 같은 환자에서 쭉 놓고 본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같은 환자에서 다양한 모델리티 방법으로 찍은 이미지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로는 전혀 구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렇게 귀한 데이터들,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은 여전히 챗GPT니 클로드니 이런 곳들이 나와도 이건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보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회사는 아마 아직은 초기라서 이름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뉴로X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거고요. 사실 알츠하이머 신약은 그동안에 제약회사의 무덤이라고 불렸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알츠하이머 신약들이 나왔는데 다 망하고 지금까지 아마 3개인가만 허가를 받았는데 심지어 허가받은 약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뭐가 달라지진 않는데 이 회사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냐면 만약에 그냥 알츠하이머라고 약을 다 쓸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약에 잘 들을 만한 환자는 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약을 쓰면은 임상시험이 덜 망하겠죠. 효과가 훨씬 좋을 거고. 네, 그러면 이 약에 부작용이 있거든요. 미세하긴 하지만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위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굳이 안 맞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별해 주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해주겠다는 거냐면은 데이터들을 보면 타우펫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병원에서는 찍을 수도 없고요. 연구용으로만 아주 제한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회사가 보기에는 타우펫에서 어떤 특징이 나오는 환자들을 선별해서 이 약을 쓰면은 그 사람들은 잘 들을 사람이다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은데요. 신박한 방법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연구용으로만 쓸 수가 있고 근데 그냥 병원에 가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가 문제인 거고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상 방법들을 연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로. 이 회사는 MRI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걸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MRI는 어디서나 찍을 수 있으니까 MRI 결과만 가지고서 이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돼요? 데이터로. 데이터로? 양쪽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환자만 선별해 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름은 지금 밝힐 수가 없지만 글로벌 제약사 중에 알츠하이머 신약을 좀 여러 번 실패했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여러 가지 협의를 좀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 제품을 써볼 거냐 아니면 최소한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서 돌려봤더니 이대로 했으면 훨씬 결과가 좋겠다.
이렇게 나왔겠네. 그래서 이런 식의 회사들은 사실은 챗GPT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와도 사실은 경쟁할 수가 없는 레벨의 회사들인 거죠. 헬스케어 비즈니스 법칙에서 의료의 속성, 외부인들은 잘 모르고 내부인들은 또 알고 있지만 또 내부인들조차 잘 모르고 있는 의료의 속성, 본질에 네. 대해서 한번 이번에 총 정리해 주시죠. 세상에 모르는 것을 제가 만들어냈다 이런 건 아니고요. 헬스케어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는 복잡성. 복잡성.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물,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지면 생긴 건 비슷할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는 부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딱딱 밝혀져 있고 뭐와 뭐가 연결돼 있고 이게 잘못되면 얘도 고장났고 증상이 이러면 이 부품이 고장났겠구나. 이게 좀 명확한 편이고 딱 나오죠. 네. 그렇죠. 견적이 확실한데 사람은 뭔가 복잡한 환경에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 이게 다 뭔지도 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돌아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게 유전자 때문만도 아니고 유전자에다가 생활 습관도 더해질 수도 있고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심리적인 미치니까 것도 미치나요? 심리도 있고 환경, 가족 관계 모든 게 사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거기서 파생되는 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비가역성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똑같은 종류의 폐암에 똑같이 번진 아주 초기 암을 둘이 똑같이 걸렸다 하더라도 심지어 동일한 쌍둥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암에 걸렸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는 사실은 너무 다르거든요. 서로 같은 거는 유전자밖에 없는데 일란성 쌍둥이라면 그 이외에 어떻게 먹었는지 잠을 자는지 뭐 당뇨는 없는지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불확실한 거죠. 어떻게 갈지가. 그리고 꼭 저라는 사람이 평생을 살았을 때 암이라 생길까 안 생길까? 이거 저도 알 수 없거든요. 제가 뭐 의사라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무 문제는 안 생기고 수술 받을 일 없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또 희한한 뭐 병이 생겨서 수술 받아야 돼요. 그게 다 불확실한 거잖아요. 개인 안에서도 불확실하고 인구 집단 전체로 놓고 봐도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누구는 생겼는데 암 치료했더니 금방 좋아졌는데 누구는 분명히 의사가 초기라고 하고 수술 잘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발해가지고 확 돌아가시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네요. 그런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조금 또 환산을 하자면 이제 의료비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의료비의 문제를 하면은 저희가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나는 뭐 병원에 가는 줄도 없는데 왜 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나는 한 달 이만큼을 내야 돼 라고 불만을 가진 분도 되게 많으신데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국민건강보험이 없었으면 이 계산서를 보면 이거 없었으면 내가 몇 천만 원을 냈어야 되네 몇 억을 냈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의료보험사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 이 사람 100만 원, 이 사람 10만 원 다 할 텐데 보험사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체 사람들을 묶어서 풀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이 어떻게 될지는 알기가 힘든데 평균적으로는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이 사람 중에서 백혈병이 생길 사람은 뭐 몇 프로 정도야. 이건 이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라는 개인이 있었을 때 제가 백혈병이 생길 건 알기 힘들거든요. 확률로는 알 수 있지만 병은 있다 없다 하는 거지 확률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단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불확실성.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복잡성인데 실무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왜 의사가 중요하고 왜 보험이라는 게 나타났고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산업이 만들어진 거네요. 여기 한 가지만 더하자면 비가역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역성은 독자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 몸의 특성상 제가 수술을 한번 받고 나면 이거 수술하면 안 되는 거였네? 다시 돌아갑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치. 한번 팔을 잘랐는데 붙일 수가 없죠. 또 반대로도 그냥 이분은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수술 안 하는 결정을 내렸어.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암이 커져버렸어. 했어야 됐어. 그것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미 사건은 벌어진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비가역성이랑 불확실성이 붙어버리면 안 그래도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이 돼버리거나 확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버리면 이게 너무 막강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은 의료는 왜 이렇게 특이하게 돌아가느냐를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요. 일단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은 왜 보험이 필요한지는 명확해지는 거죠.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누구한테 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근데 일부에게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이야. 뭐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이재용 회장이라면 저는 의료보험을 들 필요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내 돈으로 우리나라에 무슨 수술을 받아도 이재용 회장 의 자산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들을 필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확률은 되게 낮은데, 예를 들면 내과 의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백혈병인데, 백혈병 같은 거 한번 걸리면은 물론 제가 죽을 확률로 너무 높아지기도 하거니와 치료비가 막 몇 억씩 들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확률은 되게 낮지만 백혈병에 걸리면 보험을 들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이재용 회장도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왜요? 국민형 보험 다 그 의무 아닌가요? 제가 책에서 제일 다루고 싶었던 미국 같은 나라랑 비교하자면 그런 의무 저항이 훨씬 약하죠. 우리나라는 모두 다 들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규제가 없었다면 이재용 회장은 사실 들 필요 없죠, 보험에.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시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꼭 의사 만나야 돼? 그렇죠. 내가 증상 말하면은 걔가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헬스케어 앱으로 건강관리 누르면 뭐 다 해준다는데 의사 수술 받을 때 뭐 만나는 거는 그러겠는데 뭐 평소에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의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가 생기냐면은 의료를 저희가 신용제라고 부릅니다. 신용제. 네,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상의 모든 서비스나 제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탐색제가 있고 경험제가 있고 신용제가 있는데 일단 경험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경험제는 내가 사서 써보면 경험을 해보면 좋은지 나쁜지 나한테 맞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경험제예요. 내가 알 수 있어. 네. 그에 비해서 탐색제는 심지어 써보지 않아도 그래 뭐 대충 보니까 이 정도 되면 나랑 잘 맞네. 검색해서, 뭐 이런 것들 네. 예를 들면 휴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써봐도 알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탐색제고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신용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심지어 내가 사서 써봐도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힘든 제품들이 신용제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의료죠. 의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내과 의사인데 제가 수술을 받았다. 그럼 제가 딱 수술 받고 나서 제가 수술 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네, 제가 안 아프면 무조건 수술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안 아프게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수술이 잘 된 걸 언제 아느냐?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수술 잘 됐습니다. 해야 아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 신용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의료는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의사라는 중간 존재가 껴서 내가 신용을 부여한다. 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그래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꽃이 되었다. 의사가 와서 이게 맞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게 되는 게 전문가가 의료의 평가를 해줘야 본질인 되네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의사가 필요한 거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비가역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건 환자가 그냥 하기 너무 힘든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의사라는 이제 물론 뭐 의사, 치과 의사 다 있겠지만 크게 통틀어서 의료인 또는 의사라고 하는 면허를 그래서 만든 거고 그래서 환자들이 다 알기 힘들고 판단 내리기가 힘들고 이 불확실성을 환자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사라는 중간 존재가 신용을 짊어지고서 그 판단을 내리도록 한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에서는 의사들을 주로 게이트키퍼, 문지기. 예, 왜냐하면은 어떤 환자가 와서 저 CT 좀 찍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뭐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가 증상을 쭉 들어보고서 이거는 CT를 찍을 문제입니다. MRI를 찍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안 찍고 1년 뒤 기다려 보셔도 될 문제입니다. 그 의사결정을 환자의 의도대로 환자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하는 거잖아. 약을 무슨 약을 쓸지 말지, 뭐 입원을 시킬지 말지, 수술할지 말지 그 모든 의사결정에서는 의사가 그걸 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게이트키핑 또는 이제 문지기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신용제랑 맞물려서 의사가 이제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료의 본질, 속성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한 다음에 헬스케어 비즈니스에 들어가야 된다. 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의 모든 산업 중에 제일 힘든 산업이 B2C 헬스케어라고 생각합니다. B2C 네, 헬스케어.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뭐 파는 거죠. 물론 일부 예외는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서 신사업을 한다. 아니면 특히 저희가 많이 만나는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예전부터 의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뭐 결정을 했던 건 내가 알겠는데 요새 기술이 좋아졌잖아. 사람들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고 또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은 항상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 여기다가 뭔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서 내가 넣으면 뭐 다 많이 쓰겠네 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망했거든요. 이걸 속성으로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왜 B2C가 기본적으로 힘드냐를. 첫 번째 신용제다. 네, 신용제라 하면은 의사가 중간에 끼어서 이거 쓰셔야 돼요 라고 하고 쓰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그럼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저는 어떤 질문으로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의사가 사서 쓰라고 권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자기 돈으로 사서 쓴 의료기기 몇 개나 있느냐. 알아서 쓴 의료기기 대부분 애가 있는 집에서 채운 개 정도나 있지 채운 개. 대부분 없죠. 근데 요즘에 저기 스마트 기기라든가 뭐 이건 완전 의료기기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네네. 의미에서 의료기기는 이건 사실 피트니스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기기는 채운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왜 그러느냐? 네, 의사가 끼어서 의사가 이건 필요하신 거예요 라고 정해준
꽃이라고 부른 것들을 환자는 사서 쓰는 건데 의사를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삼성전자인데 뭐 내가 LG전자인데 내가 스타트업인데 해서 환자들에게 그럴듯한 걸 만들어도 신용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의료진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보험의 문제. 보험이 왜 문제냐면은 의료는 본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의료 보험이 상당 부분을 커버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 비율이 대략 한 20% 정도 돼요. 한 20, 30% 정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네.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똑같은 제품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소비자에게 직접 하는 B2C는 보험이 안 될 거잖아요. 의사도 없고 아무도 안 끼어 있으니까. 비싸겠네요. 네, 그러면 이만큼 100% 돈을 내야 되는데 보험 적용되는 건 20,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면 이 가격 차이는 1, 20% 차이 나는 게 아니라 4배, 5배가 차이 나는 거죠.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순간 이게 일종의 공동구매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 가격을 깎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단체 구매를 하니까 그럼 100%를 내는 게 아니라 한 50%가 돼요. 50%에 20, 30%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100% 대비했을 때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럼 7배, 8배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일반적인 의원에 가서 진료 한번 받으시면 5,000원 정도 내실 거예요. 근데 원래 진료비는 15,000원이거든요. 10,000원은 이제 보험에서 의사한테 이제 보내주는 건데 근데 환자는 여전히 5,000원짜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랑 비교가 되냐면 웬만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가 만들었는데 5,000원보다 비싼 걸 만들면 아니 5,000원이면 내가 의사도 가서 만날 수 있는데 내가 앱에다가 5,000원을 낼까? 세 번째는 시간. 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너 지금 당장 10,000원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11,000원 받을래? 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이자율이 10%라면은 절반은 10,000원을 받고 절반은 1년 뒤에 11,000원을 받아야 맞아요. 왜냐면 이 둘의 가치는 동일하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당장 받아가지고 당장 대부분 당장 받으려고 하죠. 네. 당장 받아서 당장 왜냐면 활용. 1년 뒤의 미래는 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헬스케어는 이런 거잖아요. 네가 만약에 지금 살을 빼면은 한 3, 4년 뒤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줄어들지도 몰라. 그건 3, 4년 후의 일이지. 네. 그리고 심지어 의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100%는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당뇨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거 해서도 3, 4년 뒤에나 당뇨가 적게 생겨. 돈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네.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 네이버 웹툰이 참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웹툰은 뭐라고 저희한테 얘기하냐면은 기다리면 일주일 뒤에 무료인데 궁금해 죽겠지? 지금 돈 낼래? 돈 지금 내요. 당장 되죠. 지금 당장이니까. 나 당장 지금 도파민이 지금 나온. 궁금해 죽겠으니까. 네. 근데 헬스케어는 긴 시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2C가 힘든 거죠. 제가 이걸 왜 생각을 해냈냐면은 B2C 헬스케어가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라면은 이거는 영영 하면 안 되는 업인 거고 조금 가변적인 이유라면은 이게 바뀌는 순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셋은 쉽게 못 바뀌는 이유들이거든요. 인간의 본능과 관계된 거죠. 네, 거의 근본에 가까운 이유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B2C 헬스케어는 기본적으로 대단히 힘들다. 쉽지 않다.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거. 미용도 그렇지 않아요? 네, 미용도 마찬가지. 미용 예외적인 경우죠. 네, 근데 미용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은 생각보다 B2C는 너무 힘들다. 모든 산업이든 한국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스케일업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고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의료 시장일 거 아니에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나 한국 헬스케어 기업들이 미국 진출하려면 미국 병원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한국 병원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점을 알고 가야 될 텐데 이 책에서 이제 그 부분을 거의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신 책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미국 의료와 한국 의료의 차이점, 한국 의료가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이긴 한데 미국 의료에 대한 영어로 된 책들은 많으니까요. 되게 많은 책을 사봤는데 이게 특히 초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그 한국에서 이런 이제 피부에 익숙해진 어떤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이상한 얘기들을 하니까 한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와닿지가 않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가 이제 계속 뭔가를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저도 이해가 좀 된 건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미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해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고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면서 이걸 같이 설명을 해야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특징들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의료보험과 병원과의 계약 관계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선 한국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실 때 이 병원에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고민 안 하시잖아요. 무조건 거죠. 네, 그런 걱정 안 하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원하는 모든 의사는 모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대로 국민건강보험은 그렇게 개원한 모든 의사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되는, 양쪽 간에 서로 의무로 묶여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둘이 별도잖아요. 건강보험과 병원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 관계여야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반대로 제일 드러나는 데가 미국입니다. 아, 미국. 그러니까 이 둘은 병원과 보험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거고 서로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보험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서 내가 우리 가입자들 이 병원으로 다 모아줄 테니까 가격을 좀 깎읍시다 라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의사가 들어봤더니 그 조건이 내가 싫어. 내가 원하는 가격이랑 안 맞아. 그럼 너네 보험 안 받아도 가능한 거고요. 아, 정말요? 쌍방간에 서로 이게 계약 관계거든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뭐 미국 가서 연수를 하시거나 미국에 뭐 이민을 가서 사신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간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이 병원을 가고 싶은데 이 병원이 또는 이 의사가 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주는 곳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인데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의사와 병원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한국은 물론 이제 개원이들이 있으니까 병원이랑 이제 독립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이해를 위해서 조금 옛날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미국은 기본적으로 의사는 병원이랑 분리가 된 개인 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과 의사가 분리되어 있는. 네, 기본적으로 분리가 되어 다 있어요. 페이닥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페이덱터가 아닌 독립적인 개원이고 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움직이는 그냥 그 주체인 거예요. 아, 그래요? 기본 구조는 병원과 의사도 서로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개원 의사가 조그만 사무실에다가 이제 개원해서 계시는데 거기에는 보통 엑스레이도 잘 없고 진짜 사무실밖에 없거든요. 그럼 글로 가서 진료를 받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술 받을 일이 생겼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돼. 그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 저랑 여기 조그만 데 수술 못 하니까 저랑 계약되어 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으로 몇 월 며칠 날 입원을 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날 가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드릴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병원은 그럼 시설을 파는 곳인가요? 네, 시설과 간호 서비스 또는 이제 뭐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 거고 의사는 원래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할 때 내 환자를 병원으로 보내서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라서 이 양자 간도 사실은 원래는 계약 관계이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은 이 보험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의료보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험인 메디케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케어 파트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파트 A는 병원 진료비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의사 진료비를 빼고 해요. 병원에서 일어난 무엇인가에 대한 것만 파트 A에서 보장이 되고 파트 B도 사실 두 개로 나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 진료비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제가 한번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의 진료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수증이 두 개가 날라올 거예요. 하나는 파트 A에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파트 B에서 의사 진료비 영수증. 이 두 가지를 제가 받게 되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황당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 만약에 제가 수술을 받을 일이 생겼어요. 제가 평소에 다닌 의사는 당연히 이 보험 적용이 됐겠죠. 네, 그 의사가 수술해 주는 분이 계셨고 또 미리 알아봤으니까 근데 그 병원이 사실은 제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하면 의사가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옆에 병원이 되니까 글로 해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보험 적용되는 네. 옆에 병원. 이걸 다 알아보고 이제 저는 수술을 받으러 갔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저희는 이 두 군데가 다 됐으니까 다 보험 적용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영수증이 날라와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제 마취과 의사는 여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사실 좀 달라졌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관계인 거예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 의사마다도 제가 진료해준 정형외과 의사는 이 보험이랑 계약했을 수도 있지만, 제 마취를 해준 의사 또는 저의 MRI를 봐준 영상의학과 의사는 이 계약이 안 됐을 수도,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관계가 전부 계약 관계인 거예요. 한국은 이런 일 없잖아요. 한국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 있는 의사는 건강보험 적용 안 될까? 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 모든 주체가 다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왜 미국은 그런 거를 갖고 있고 한국은 이런 걸 갖고 있나요? 우선 이제 의사와 그 병원이 왜 분리가 되었나를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미 의료가 좀 발달한 다음에, 왜냐면 일제시대 정도에서는 이제 현대의료가 들어온 건데,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을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옛날에 한 200년 전에는 사실 병원이라는 게 따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의사만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죠. 뭐 잘해야 청진기 정도 있고 약도 별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의사들이 자기 집에서 개원해서 있다가 이제 누가 이제 왕진 요청이 오면 환자 집에 가서 진료를 해줬겠죠. 그렇게 이제 몇백 년이 지나갔는데 사실은 이제 병원의 초기 단계는 뭐였냐면은 구빈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사람들, 네. 예, 지금으로 치면 노숙자 쉼터 같은 이제 이런 곳이나 아니면 그 시절에도 주로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냥 보기에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분들을 좀 수용해 놓는 시설이 있었대요.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병원의 전신인 건데 서로 관계가 없잖아요. 예, 구빈소니까.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따로 놀았었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를 들면, 19세기 말에 엑스레이가 이제 발견되고, 엑스레이 기계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 크니까 의사가 자기 집에 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싼 것들을, 장비를 어딘가 놓아야 되는데, 어디에 놓는 게 맞느냐.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구빈소 역할을 했던 그런 병원의 전신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걔네가 자연스럽게 병원이 된 거예요. 각자가 발전. 역사적으로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져서 보험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고. 익숙하고. 네.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보험이 워낙 힘이 많이 세지고 또 병원이 힘이 세지면서 병원이 의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보험이 또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미국에서는 생기는데 제가 왜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꾸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면 한국 같으면 메디케어 A 안에 의사 진료비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건 왜 따로 날라와? 이게 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역사적인 기원이 있다. 네, 지금은 통합되어서 좀 나아진 건가요? 근데 통합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험 같은 건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이제 큰 보험사가 있는데 걔네가 병원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의사도 고용하고 있는데 고용을 받은 병원은 무조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보험을 받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얘네는 또 딴 보험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좀 얼기설기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엄청난 의미에서 딱 통합이 됐다기보다는 분리되어 있는 이런 애매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이게 사실은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원칙이다. 그 걔네가 의료 계획을 통해서 한국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료 계획.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총기도 들고 다니는 나라예요. 무슨 혜택이냐면 내 자유가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극명한 예가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가 사실은 뭐 완전 전 국민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받게 해주자라는 게 오바마 케어의 취지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면 모든 미국 국민이 찬성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특히 공화당 쪽에 있는 주들은 네가 뭔데 나를 가입시켜. 나는 나의 자율권이 있어요. 나는 총도 들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나를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느냐. 그걸 자유의 침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여전히 미국 인구의 절반은 공화당 쪽이니까 그분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게 나중에 의료비가 폭발하는 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내가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난 자율권이 있어야 돼.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의 근본 정신이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되게 중요한 질문을 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건 이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료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렇죠. 예, 의학이란 학문은 과학이 맞는데 넓은 의미에서 의료는 과학도 포함되어 있지만 과학이 아닌 요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도 다르고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점을 역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의료보험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당연히 전 국민 가입해야지. 이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미국인도 그럴 거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인 다르고요. 근데 심지어 영국은 하나 더 나가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건강보험료 없이 그냥 세금으로 모든 걸 의료를 해결을 해줘 버려요. 어쨌든 이건 세금으로서 들어가 버려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의료기관까지 다 가지고서 모든 서비스를 그냥 나라에서 제공해 버리는 게 좀 극단적인 모델이 영국인 거고 완전 반대쪽에는 미국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자꾸 왜 드리냐면은 나라마다 의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다르고 그럼 또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요 약값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비싸다고들 하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메디케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 이제 국가기관인 건데 미국의 노인들이 아무래도 약값을 많이 쓰겠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디케어는 협상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거든요. 네, 미국 약의 엄청난 부분을 걔네가 쓸 테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나서면 메디케어가 나서가지고 제약사들이랑 가격 막 후려쳐가지고 깎으면은 약값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데 법으로 막혀 있어요. 협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자율이 중요한 나라니까. 정부가 끼지 마라. 왜 정부 네가 뭔데? 그게 설사 의료비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고요. 미국의 또 다른 특징은 보험도 보험이지만 어떤 약에 보험을 적용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할 때 이게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거 맞아? 이렇게 칼같이 따지지 않아요. 그냥 좀 좋은 약이면 좀 비싼 약도 해주는 게 미국이에요. 반대되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국가에서 이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약값을 국가에서 협상을 일일이 다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국의 정부 밑에 NICE라는 기관이 있는데 걔네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비용 효과성을 다 검증을 해요. 그래서 약 하나하나가 올 때마다 비용 효과성 다 따져가지고 너네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효과 약한 거니까 우리는 건강보험 안 해줘. 가 영국이에요. 네. 그럼 영국이 무조건 좋은 나라냐? 그렇지는 않죠. 약값은 싸졌는데 아예 보험이 안 되는 약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그 미국은 무조건 안 좋은 나라냐? 그렇진 않은 게 비싼 대신에 웬만한 신약은 미국은 보험이 다 되거든요. 아. 그럼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의학이라는 학문은 과학은 사실 생각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의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게 합해진 게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네, 제도가 비슷해 보여도 나라마다 너무 다르고 네, 이게 다르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의료기기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데 사실 의료기기 판매가 약처럼 막 판매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의료기기 산업하고 제약 산업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속성에서 일단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결국은 둘 다 의사가 쓰거나 의사가 처방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약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의사는 사실 처방전 하나 쓰고 끝나는 거죠. 예. 그냥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그냥 처방전 하나 쓰면 끝나는 문제에 가까운데 수술기기 같은 걸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수술기기는 내가 그냥 처방전 하나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수술 가서 직접 내 손에 붙어서 내가 익숙한 채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실제 이게 보험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의료기기들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기 자체의 가격이 매겨진 게 아니라 의사의 행위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 가격의 일부가 의료기기 값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수술할 때도 그렇고 진단할 때도 예. 그렇고. 네. 근데 약은 그렇지 않죠. 약은 약값이 하나씩 다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보험이 그렇게 작동을 하거든요. 약은 의사의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약 자체가 별도의 가치를 가지는 무엇인가인 거고 의료기기의 속성은 의사의 행위의 일부분으로서 들어와 있는 존재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를 낳냐면은 예를 들면 약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것은 보통 저희가 FDA 승인을 받는 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주가도 보면 제약회사들이 FDA 허가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난리가 나고 막 주가 폭등하고 막 빠상 올라가고 이럴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의료 전체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FDA 허가를 받고 나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하거나 써야 되는 이 3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것만 되고 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가치 입증이 잘 됐어요. 아, 이걸 썼더니 암 환자들을 예전 약보다 뭐 1년 더 오래 살게 해준다. 이게 나와버리면 그다음 보험 적용은 쉽거든요. 네, 그리고 보험 적용이 되고 나면 의사 입장에서 처방전 하나 쓰면 되는 거니까 의사도 사실은 쓰기가 쉬워요. 물론 영업사원이 붙어서 막 설명하고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금방 이건 의사들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의료기기는 좀 다른 거예요. 의료기기는 물론 FDA 허가 받으면 또 좀 가격, 뭐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건 시작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꼭 건강보험을 해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비슷비슷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따질 게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단에서도 이걸 해줄지 말지가 좀 애매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의사가 이거 내 손에 붙는 거니까 예전에 내가 이미 잘 쓰던 좀 낡았지만 잘 쓰던 기기가 있는데 내가 좀 더 좋은 걸 만들었어. 그러면 과연 의사가 이걸 버리고 무조건 다 갈아탈 거냐 또는 갈아탄다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갈아탈 거냐가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의료 현장에 들어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이게 뭐에 잘 반영이 되냐면은 제약 쪽에선 보시면은 왜 우리나라 회사들이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글로벌 이제 빅파마에다가 어떤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게 왜 저희가 임상 시험도 하기 전에 전임상 단계도 있고 임상 중에도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임상 단계, 임상 시험도 안 했는데 사실은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1, 2상일 때도 물론 하고요. 근데 의료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초기 단계 하는 경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FDA 승인만 받아도 사실 잘 안 해가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현장에서 좀 쓰이기 시작해서 아주 좋은 약이라면 그게 대충 각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변수가 적고. 근데 의료기기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의사가 이걸 잘 쓸까 안 쓸까를 지금 추정을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냥 기대만 가질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의사들이 안 쓴 말짱 꽝이니까 이 가치를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그 빅파마나 큰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이 있었을 때 얘네가 M&A 하는 시기도 보면은 제약회사들은 훨씬 초기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의료기기 회사는 아주 뒷단계, 거의 상용화 정도 돼서 좀 매출이 나오는 단계쯤 되어야 M&A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어려움이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의료기기가 좀 난이도가 있는 거죠. 아, 난이도가. 지금 빅테크들도 의료산업 쪽에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뭐 네.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네. 각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아마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헬스케어 전체 인프라를 하면 왜 이제 다 인공지능 쓰고 전부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되니까 아마존은 이제 AWS라고 하는 강력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1위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그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제약회사
회사라든지 아니면 병원들이 AWS 클라우드를 많이 쓰기만 해도 돈을 일단 많이 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의료 단계에서는 얘네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마존도 AWS 이외를 제한 나머지는 소매 판매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뭔가 규격화돼서 팔기 좋은 거는 의사가 뭐 수술을 하고 이거는 그렇게 서비스니까 팔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또 의료기기도 대부분은 병원에서 쓰는 거니까 얘네가 잘 파는 게 아닌 거고 그럼 얘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약이죠. 네. 약을 소매로 판매하는 것들을 잘하고 실제로 이제 아마존 파머시라는 걸 해가지고 약을 하고 있고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뭐 고혈압 약 이런 것들은 정가에 아주 싼 값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원메디컬이라고 해서 조금 세련된 의미에서의 클리닉이 있어요. 네, 미국은 회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의료 영리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원메디컬도 인수해가지고 같이 이제 의료 서비스도 살짝 하는 정도 그림을 가진 게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시는 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요. 아이폰에서 헬스 데이터도 보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워치 같은 것들 결국 핵심은 그냥 소비자들이 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제품을 좋아해주고 또 이왕이면 이 안에 그동안 데이터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있으니 다음번 폰을 살 때도 굳이 딴 걸로 안 가고 아이폰을 다시 사게 만들어주는 판매를 위한 서비스 제품이네요? 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뭔가 본격적인 헬스케어 사업을 하려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이 제품을 잘 팔기 위한 부수적인 내용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도 시작은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폰 만드는 것 같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오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애플과 삼성과의 가장 큰 차이는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애플은 충성도도 높은 사람들이고 매우 닫혀있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삼성은 사실은 독자적인 생태계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라는 생태계 내에 들어와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물론 삼성을 저 같은 사람은 삼성만 좋아해서 삼성폰만 쓰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삼성이 독점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애플에 비해서 입지가 좀 약하죠. 같은 플레이를 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삼성도 고민을 좀 많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약간 B2C 헬스케어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전부터 삼성이 좀 해온 것들을 보면 삼성 기기를 써서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고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작년에 젤스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의사와 이런 제품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젤스와 계약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각종 뭐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또는 앱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사가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방을 하면 당연히 그 데이터를 다시 의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여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본격적으로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좋으니까 밖에서 씁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그냥 B2C로는 팔기 힘든 거구나라는 걸 삼성이 이미 진작에 깨달은 것 같고 그럼 이걸 뭔가 병원이랑 연결해서 신용제니까 네, 의사가 처방을 하고 그 데이터를 봐주고 하는 생태계로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인 것 같습니다.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가지고 있고 또 그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은 아마 우리가 B2C를 잘하는 회사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고 아예 그냥 인프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게 구글의 현실적인 그림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나쁘지가 않은 게 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워낙 좋은 비즈니스이기도 한데 헬스케어에서는 사실 클라우드의 아주 큰 고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과 관련된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 분석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 모으면 개인별로 몇 테라바이트 단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AWS도 마찬가지고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제일 많은 데이터 쓰는 거 누구야? 제일 중요한 고객이니까. 근데 그 중에 제가 볼 때는 넘버 원 중에 하나가 제약 병원일 거거든요. 워낙 큰 데이터를 다루니까. 그러면 이게 뭐 헬스케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많이 쓰는 고객님 감사합니다 정도로만 가도 사실 헬스케어에 발을 걸치고 그러네요. 있는 네, 그런 그림인 것 같고 근데 그게 한 단계 더 나가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거기에 칩을 제공하는 게 엔비디아니까 엔비디아도 물론 뭐 신약에 대한 뭘 개발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엔비디아가 그렇다고 신약을 직접 개발할 거냐?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리스크도 너무 높은 비즈니스. 굳이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 칩에 최적화된 생명과학 데이터, 제약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희 칩 많이 써가지고 그 데이터 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뭐 인공지능 헬스케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 제품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국보다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은 좀 이제 시장도 작고 좀 특수한 나라다 보니까 사실 뉴스 같은 걸 보면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온 건 이런 거죠. 엑스레이를 인공지능으로 돌렸더니 정확도가 높아졌다 하더라. 의사도 놓쳤는데 인공지능이 초기 암을 찾아냈더라. 팬시하잖아요. 네. 실제 미국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의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너무 귀찮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편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회사 이름을 하자면 이제 어브리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하는 회사냐면은 병원 가보면은 의사가 얘기는 듣는 것 같지만 뒤에 앉아서 막
치고 있잖아요. 네. 눈 한 번 쳐다볼 수도 없고 나는 여기가 아프다는데 이거 막 가르쳐도 보지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의사는 기록을 일단 남겨야 될 의무가 있죠, 당연히. 다음번 진료 왔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면 환자도 난감하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기록한 걸 가지고 보험을 청구를 해야 제가 돈을 받을 거니까 이 기록이 중요한 거다 보니 짧은 시간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미국 의사도 똑같은 거예요. 한국은 진료 시간이 되게 짧은 나라잖아요. 중요한 핵심만 빨리 얘기해가지고 빨리 치고 제가 처방하고 다음 환자가 와야 되는 나라인 건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면 보험 삭감 당하거나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돈을 더 주기도 하고요. 미국은 진료 차트를 보시면은 주저리 다 써요. 어느 정도냐면은 몇 세의 여자가 왔다. 그녀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녀의 병력은 뭐가 있고 그녀의 어머니는 뭐가 있었고 이런 걸 줄글로 다 쓰세요. 그럼 이제 시간 엄청 걸리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괴롭죠. 언제 다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브리지는 뭘 해주는 회사냐면은 그냥 환자랑 이렇게 말로만 그런 걸 쭉 물어보실 테니까 말로만 쭉 얘기를 하고 있으면 환자 눈을 딱 쳐다보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환자와 말만 주고받으면 이 내용을 전부 차트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와. 라는 게 일단 어브리지고요. 여기서 끝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것만 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잘 되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미국은 보험 청구를 할 때 이런 거를 꼭 물어봤으면 보험에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의사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거를 물어보면은 코드가 달라져. 그럼 의사는 그 물어본 거 하나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네, 일단 그런 걸로 추가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거꾸로 삭감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삭감도 줄여주고요. 네, 단순히 어떤 기록을 남겼다 안 남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 내 수입을 자원한 보험이랑까지 연결시켜줘가지고 훨씬 이제 넓은 일들을 도와주는 거죠. 돈도 더 벌 뿐더러 미국에서 의사들은 진료가 끝난 다음에 평균 2-3시간 정도를 차트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앞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대충 막 메모를 해놨는데 제대로 정리를 못한 거예요. 바쁘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1-2시간 남아가지고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썼더니 그 시간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보험 청구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다 보니까 꼭 진단 정확도가 높아지고 의학적으로는 되게 팬시하고 기술적으로는 훨씬 좋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사실은 의사들이 돈을 쓰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거면 1시간 일찍 집에 가서 밥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도와주는 회사들이 실제로 돈은 더 잘 벌고 있고 실제 작년에 이런 계열의 회사들이 투자도 되게 잘 받았고 매출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와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처방전 쭉 정리하고 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여전히 하나 회사마다 좀 따져보긴 해야 되는 게 되게 이제 민감한 정보다 보니까 이게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이제 회사들이 마음대로 이제 쓸 수 있을 거냐는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든 의료 정보와 모든 약 정보, 병원 정보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뭐 과잉 진료하지 않거나 이약과 이약이 충돌되지 않게 하거나 전에 받았던 검사를 또 받지 않게 하거나 하는 그걸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나온 건 없나요? 일부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되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면 시스템이 한번 돌아가서 이 환자가 과거 처방받은 약 중에 중복되는 약이 있는지 또는 서로 충돌되는 약이 있는지를 한번 걸러주는 DUR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실제 돌아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위의 것들은 있고 의사들이 알고 있어서. 그건 의사들이 처방할 때만 알면 되는 거니까 환자에게 그걸 따로 얘기하진 않는데 아니면 이제 아직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 국가에서 이제 주도하는 사업인 건데 이제 같은 분이 여러 병원도 다니고 막 여기서도 피 검사하고 저기서도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게 다 산재되어 있으니까 합쳐져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모으겠다라는 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제한들이 많죠. 예를 들면 병원 입장에서 내가 이걸 왜 열심히 여기 참여해야 돼? 내가 얻는 거 뭐야? 인센티브가 없네요. 오히려 환자 뺏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얻는 건 없는데 잃을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아직은 좀 활성화는 되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이시니까 투자해주세요가 찾아오나요? 아니면 여기서 서치해서 찾아가나요? 양쪽으로 다 합니다. 어떻게 찾으세요? 찾는 거는 다양하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선 이제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완전 초기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저희가 투자한 건수의 85%는 저희가 첫 번째 투자자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초기 단계를. 첫 번째 투자자 1번. 네, 그것도 나머지 15%는 두 번째 투자자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회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사실 조금 더 그 정체성이 왜 생겼냐로 넘어가자면 저희 이제 카카오벤처스가 1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회사가 K큐브의 벤처스라는 이름이었어요. 저희 카카오의 설립자이신 김범수 의장님의 개인 투자 회사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 회사를 왜 만드셨었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카카오 조금씩 이제 잘 돼가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내 후배들 한 100명 정도의 기업가들을 양성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만든 게 사실 저희 전신이 K큐브 벤처스고 저희가 이제 카카오 벤처스로 바뀐 건데 그렇다 보니 14년 전에는
초기 투자자가 잘 없었거든요. 그쵸. 초기 투자는 알아서 뭐 주위에서 돈 받아서 대충 해결하고 가족들, 좀 뭐. 커지고 나면 벤처 캐피탈이 들어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이 100명의 그 기업가들을 양성하려면 한국에 뭐가 제일 필요하느냐라고 봤을 때 그 초기 투자를 해줄 만한 벤처 캐피탈 그때만 해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정신을 계속 가져와서 초기만 투자를 하고요. 극초기가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요? 리스크 크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잘 되면 리워드도 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잘 나가는 리벨기온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 전에 상장했던 루닉 같은 회사들 다 이제 1조 이상의 기업 가치가 나왔는데 그걸 극초기에. 그거를 예를 들면 뭐 200억 밸류에 또는 뭐 10몇 억 밸류에 10몇 억 가치에 투자를 했었으니 물론 뭐 10몇 억 했다고 그게 1000배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저희가 좋은 회사를 고르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거꾸로 훨씬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게 일반 뉴스만 봐서는 사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늦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뉴스에 나왔으면 투자라도 한번 받았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 뉴스에 나오는 걸 찾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예를 들면 링크인이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유심히 보는 거는 뭔가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쭉 말씀하시는 거나 연구 결과 같은 것만 보고서 이 정도 아이템이면 이거 창업에 충분히 연결되겠는데 싶은 것들이 이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가서 똑똑똑. 그럼 연락해요. 해서 교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약간 창업에 각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꼭 지금 당장 창업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저랑 얘기는 한번 하시죠. 하면 또 대부분 마다하진 않으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 정도 회사들을 찾아야 되니까요. 뒷단계 하시는 분들은 그래 뉴스 보고 나서 들어가도 별로 안 늦으시지만 네. 저희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창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옆구리 찔러서 창업시키기도 하시나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보통 반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하죠. 왜냐하면 창업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나는 죽어도 하겠다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거지. 만약에 별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누가 부추겨서 하실 만한 분들이면 이건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그건 어떻게 시간 배분하시나요? 뭐 그것도 다양한데요. 보통은 뭔가 이제 자료를 우선 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자료를 보고 일단 판단을 하고요. 해서 제가 좀 가능성이 높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가능성이 좀 떨어져도 그냥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는 섹터 전문가니까 이거는 잘 되기는 쉽지 않은데 되게 신박한데 싶은 회사들은 좀 만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닌 회사들은 저도 시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거절을 해야 되고 스타트업도 창업 이 분야가 이렇게 유행처럼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헬스케어는 약간 그 다른 섹터와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가시고 이걸 오래 보신 분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 같은데 기술에 대한 사명감 같은 게 되게 세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좀 잘 될 것 같아 이걸 해볼까 이걸 하기보다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잘 될 시점이 된 것 같아. 그런 판단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유행을 탄다 이런 거는 훨씬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또 지금 창업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에 나오려면 8년, 10년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사실은 트렌드에 맞는 걸 지금 갖고 나오셨으면 늦은 거거든요. 그런가요? 자, 창업을 할 때 투자자로서 봤을 때 한국의 창업가들이 창업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책에서 다뤘던 거 중심으로 한 두세 가지만 일단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엑시시라 그러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저희는 펀드라는 곳에서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한 거고 그 펀드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대개는 뭐 8년 길면 10년 정도인데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이상 성과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저희는 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걸 저희가 엑시시라고 부르는데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한국은 이게 보통은 상장을 하면서 또는 상장할 것이 유망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관이 또 다른 펀드를 만들면 8년 합하면 16년이니까 당장 상장은 안 했지만 이건 좀 더 있으면 상장할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주식 사줄게.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닌 경우라면 되게 M&A 같은 것들인데 한국은 M&A가 그렇게 활발한 나라는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대한 투자의 어떤 가치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상장 시장의 특징이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이 특징이 안 맞으면 저희는 이 주식을 못 판다는 이야기니까 특징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건데 그것에서 보셔야 되는 건 일본 업종마다 다른데 저는 일단 헬스케어를 보는 사람이니까 우리 업종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은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을까. 우리는 뭐 플랫폼이라서 다르고 뭐 신기술이라서 다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주식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쯤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고민 안 하거든요. 너는 의료기기인 거지. 내가 의료기기에서 조금 달라봤자 그놈이거든요. 한국에서 의료기기 업종이 시가총액이 각 회사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보면 한 2, 3천억 원 사이예요. 네, 1,000억 안 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럼 저희가 아주 특출나지 않으면 일단 2, 3천억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2, 3천억 되는 거를 생각하고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날 어. 거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네, 그거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뭐 매출이 잘 나냐, 성장하냐, 여러 가지를 따지시는데 지금 초기 투자 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따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에요. 최대 주주, 대표님이시겠죠. 보통은 한 25% 또는 30%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봐요. 상장하는 시점에. 네, 이거보다 너무 적어버리면 뭐 경영권 공격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표님이 너무 지분이 적으면 쉽게 팔고 나가버리면 개미들만 이 주식을 떠안고 황당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장 심사하실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개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일반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중요한 기준인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대주주의 지분율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내가 상장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오만 거 다 거쳐서 운이 좋은 회사가 돼야 2, 3천억 정도의 가치로 헬스케어 기준으로 또 헬스케어 창업자가 아니시라면 본인 업종의 회사들을 평균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때 중요한 건 창업자시라면 나의 지분 가치가 적어도 25%, 한 30% 이상은 나와야 된다. 첫 번째, 만약에 2, 3천억으로 상장해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만약에 첫 투자를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훌륭한 회사니까 우리 회사 가치 500억 해줘. 그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못 받죠. 네, 좀 이따 잘돼도 2, 3천억 될 회사고 앞으로 8년이 걸릴 건데 지금 500억에 투자를 해버리면 저는 돈을 못 벌죠. 저희 회사는요. 그러면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가치를 많이 낮추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 업종은 평균 1조야. 그럼 얘기가 다르죠. 500억 해도, 200, 2, 300억 해도 500억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잘 돼도 2, 3천억. 그것도 운빨 터져서 죽고 살아남은 놈이 그나마 2, 3천억 하는 업종이라면, 액수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밸류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은 적어도 그런 거예요. 싫으시면 안 받으실 수 있는데, 투자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장하는 시점에 있어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25에 30%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한 번 투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4번, 5번, 6번 받으실 거고 그때마다 대표님의 지분은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된다는 말은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은 지분율이 줄어들고 이게 계속 반복될 거잖아요. 그럼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한 번 투자할 때마다 내 지분을 내주고 난 돈을 받은 거니까 한 번 투자할 때마다 20%씩 지분을 내줬다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80%로 시작했고 한 번 투자받은 80%, 두 번 64%, 세 번만 투자받아 벌써 50%예요. 그 다음에 40%, 30%가 되거든요. 그럼 5번 투자받으면 80%씩 20%씩 희석이 돼서 5번 투자받으면 딱 그 30%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그러면 최대한 덜 하려는 방법을 위해서 대표는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은 처음 투자받을 때 대표님 지분이 최대한 높아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처음 투자 받았는데 한 60, 70%밖에 대표님의 지분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그러면 서너 번 받고 나면 그냥 금방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물론 100%는 힘들 거예요. 보통 공동 창업자가 계시니까. 근데 저희가 권해드리는 건 낮아도 80%. 그래도 이상적으로 90% 정도, 100%도 일부 있긴 있으신데 어쨌든 8, 90%는 만드셔 놓으셔야 상장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 저희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조금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보시는 분들, 뭐 돈 넣었으니까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엔젤 투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엔젤들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해줄 거거든요. 신나는 받았는데 한 2번 투자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관 투자자에게 왔어. 그랬더니 구조가 n분의 1인 거야. 이러면 그 이유만으로도 투자가 못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일본의 그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4억 씨가 직원들 100억씩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분이 나눠진 거예요? 그거는 아마 제가 얼핏 봤을 때 걔네는 그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회사잖아요. 사모펀드도 스톡옵션 같은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나눠준 거죠. 근데 회사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0.1%, 0.1%만 아주 작은 받아도 그게 100억이 될 거예요. 네, 그게 뭐 1%, 2%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삼성전자랑 마찬가지. 삼성전자 지금이 1 트릴리언 달러를 넘었으니까 삼성전자 지분을 0.1% 갖고 있어 엄청난 부자잖아요. 네. 0.01%라도 아마 꽤 부자일 텐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은 뭐 한 방에 그렇게까지는 잘 못 가니까 그러려면 뭐 삼성전자도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몇십 년이 걸린 거니까 예를 들면 운 좋아서 상장하게 되면 거기서 조금 지나면 보통 파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큰 회사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100억씩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이 책 다시 한번 뭐 독자분들에게 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헬스케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 싶었고요. 뭐 헬스케어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헬스케어 신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눌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제가 반복적으로 관찰한 현상이 뭐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나름 고민을 다 똑똑한 분들이시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걸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헬스케어 전문가를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일을 맡기시겠죠. 그때 이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 헬스케어 전문가 분은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느껴요. 느낌으로 느껴요. 아, 이게 내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 이건 안 되는 거야는 아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설명하는 게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콜럼버스 달걀 같은 개념들이거든요. 네, 이게 밖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은 분명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분명히 힘든데 이거를 막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이 책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콜럼버스 달걀 같은 개념들, 이게 왜 헬스케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근본적인 개념부터 다루어서 쉽게 헬스케어의 좀 현실까지 제가 쭉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신사업을 하시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젊은 의사들이나 의대생 같은 분들도 의학이라는 학문은 아시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판사들은 이상하게 판결을 내릴까를 불편은 하시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설명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개념적으로 다룬 책이다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나름 헬스케어 책을 영어권 책 포함해서 되게 많이 보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저기 다른 책에서 조금씩은 제가 본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같이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잘 설명해 준 내용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한 번쯤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항상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